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 정여울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어쩐지 오랫동안 가슴을 울리는 질문들이 있다. 작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우울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저에게도 정말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을까요? 제겐 그런 엄청난 내면의 잠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이 전혀 풀리지 않을 때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심리학 강연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책은 그 목마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너무 많은 아픔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 도움받았던 모든 내적 자산이자 회복 탄력성을 위한 보물창고이다. 무인도에 있다 해도 내 모든 책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음 돌봄의 기록이다. 또한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할 수 있었던 마음속의 위로 테라피다. 이 책은 스트레스를 풀어나간 보살핌의 기록이자 내 트라우마를 위로해준 모든 것들의 모음집이다.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뜨거운 실천으로 삶을 바꾸는 심리학. 내가 꿈꾸는 심리학의 이상은 바로 그것이다. 내게 심리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을 바꾸는 치유의 액션이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나는 불안과 우울의 늪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을 위한 365가지 힐링 액션을 소개한다. 이 책은 내 삶을 바꾼 심리학, 책, 일상, 사람, 영화, 그림, 대화라는 7가지 테마로 365일간의 대장정을 떠난다. 월요일에는 상처 입은 내가 결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준 심리학 이야기. 화요일에는 나에게 끝없는 용기와 힘을 주는 책 이야기. 수요일에는 일상 곳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발견하는 이야기. 목요일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결국 사람으로 치유되는 우리의 이야기. 금요일에는 우리를 전혀 다른 타인의 삶 속으로 데려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주는 영화 이야기. 토요일에는 예술의 향기를 통해 고단한 마음을 토닥여주는 그림 이야기. 일요일에는 대화를 통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찬란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나는 깨달았다. 심리학은 심리학 전문 서적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 사람, 그림, 음악, 춤, 그 모든 것에 심리적 치유의 힘은 스며 있다. 심리학은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는 모든 힘의 다른 이름이다. 나를 치료하는 회복 탄력성,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내적 자원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심리학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내가 심리학에 빠져있던 지난 15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분투하며 개발한 자기 치유 테라피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1차 트라우마를 막을 순 없었지만 2차, 3차 트라우마는 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평생 개발해온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 자원의 목록들이다. 그 끈질긴 2차 트라우마 가로막기 대작전 덕분에 나는 상처가 올 때마다 그 상처와 당당하게 대화하는 버릇이 생겼다. 상처를 피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처가 내 마음의 면역체계를 공격해올 때마다 나는 묻는다. 상처야, 너는 나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셈이니?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 셀프라는 녀석이 용감하게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무슨 소리야? 난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어.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야. 잠시 전열을 정비하고 곧바로 싸우러 나갈 테야. 각오해. 난 나의 상처보다 강한 존재야. 난 항상 상처를 이겨내왔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내 상처를 이겨내고 끝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희망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야. 천만 다행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셀프, 즉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에고보다 훨씬 강인하고 지혜로운 또 하나의 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늘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에 연기와 변신이 능하지만 대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허영과 체면치레에 과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한다. 반면 셀프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용기를 지닌 우리 안의 또 다른 현자다. 셀프의 힘을 키워 에고의 변덕에 저항하는 것. 셀프의 풍요로움으로 에고의 탐욕을 저지하는 것. 그리하여 에고와 셀프가 행복하게 대화하는 더 아름답고 눈부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 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 하나씩의 반딧불을 켜는 느낌이었다. 이 책을 쓰며 이 365개의 힐링 액션, 365개의 치유의 몸짓을 담은 마음의 반딧불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두워진 순간 찬란하게 밤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떠올랐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당신을 환하게 밝혀줄 내면의 반딧불. 이 책은 바로 그런 순간을 꿈꾸며 만들어졌다. 당신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게 가라앉을 때 내가 켜놓은 이 글쓰기의 반딧불을 기억해 주기를. 나는 당신을 향해 항상 이 따스한 치유의 반딧불을 쏘아 올릴 것이니. 2020년 겨울의 길목에서 푸르른 하늘을 그리워하며 정여울. 이 책에 담긴 365가지 주제는 다음의 분야들로 나뉩니다. 월요일 심리학의 조언, 화요일 독서의 깨달음, 수요일 일상의 토닥임, 목요일 사람의 반짝임, 금요일 영화의 속삭임, 토요일 그림의 손길, 일요일 대화의 향기. 1. 어젯밤 꿈과 함께 나와의 대화 시작하기. 가끔 꿈에서 내가 남자로 나올 때가 있다. 화들짝 놀라기도 하지만 뭔가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꿈속의 남자는 현실의 나보다 훨씬 대담하고 도발적이고 결단력 있는 데다 키가 크고 위험이 넘친다. 융 심리학자라면 이런 모습을 자기 안의 아니무스라고 분석할 것이다. 융은 남성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로, 여성 안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로 표현하면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양성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꿈은 이렇듯 내 안의 무의식적 결핍을 드러내고 때로는 내가 의식적 차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꿈속에서 나는 남자로 변신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어쩌면 여성으로서 차별이나 불평등을 느꼈던 순간에 내가 남자라면 이런 서름을 겪고 있을까 하는 울분을 느꼈을 것이고 그 감정들이 무의식에 쌓여서 꿈속의 남자라는 또 다른 자기 이미지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꿈속의 남자는 나에게 더 용감해지라고, 더 과감해지라고 충동질한다. 나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어떤 싸움도 피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싸울 용기가 내 안에 있다고 충동질한다.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뭔가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현실 속에 내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때 꿈속에 나는 내 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또 하나의 내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꿈 분석과 상담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 의식을 향해 보내는 꿈이라는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 그것은 꿈을 무의식의 조력자로 바라보는 융심리학의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 우리는 흔히 길몽과 흉몽, 악몽과 예지몽 등의 단어를 쓰면서 꿈을 분류하고 차별하기도 하지만 융심리학에서는 좋은 꿈과 나쁜 꿈을 굳이 가르지 않는다. 악몽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흉조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무의식은 일종의 멘토이자 구원투수로서 우리의 의식을 향해 끊임없이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매일 밤 너무도 간절하게 당신이 놓쳐버린 무의식의 열망을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되찾아 달라고. 2.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쓸 수 있는 힘. 만약 교육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삶을 지배하는 수많은 가치와 관계들이 있겠지만 교육만큼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도 물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평생 교육 및 자기 교육의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인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일부다. 배움의 발견의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는 17세가 되도록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 심지어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10년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문명화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딸은 아버지가 만들어낸 문명 바깥의 세계를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노저어간다. 언제 세상이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모르몬교 근본주의자 아버지의 세계관이 어린 타라의 인생을 지배했지만 타라는 독학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배움의 길을 향해 끝없이 정진한다.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학대,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병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모두가 폭력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타라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딸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타라의 순수한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장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감동시킨다. 내가 캠브리지에서 가르친 30년 동안 읽어본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에세이 중 하나입니다. 타라는 늘 모욕당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칭찬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모욕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정도로 자존감이 약했던 타라는 자신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빛나는 재능이 있음을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 학생은 가짜 사금팔이가 아니에요. 순금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타인과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짜 자아를 눈뜨게 한다. 타라는 교육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자신의 재능이나 숨은 열망을 발견하지 못한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안에 반짝이는 숨은 잠재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돌보기. 오래전 나는 꿈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라 이름도 알 수 없는 가상의 유토피아 같은 공간이었는데 꿈속에서도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의 무의식, 나의 숨은 진심을 깨달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무의식에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짓눌려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던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이 거리감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또다시 아픔이 덮쳐오기에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 애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를 분리하는 것은 모든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분리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몸은 멀어지되 마음은 가까워지기라는 길이다. 부모님과 직접 부딪히면 10중 8구 싸우거나 우울해지기 마련이므로 자식의 도리는 다 하되 접촉의 시간은 줄여야 했다. 경조사를 챙기거나 용돈을 드리는 일은 철저히 하면서도 부모님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였다. 그렇게 하니 처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다.
엄마의 자잘한 걱정거리를 다 들어주느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를 돌볼 시간이 생겼다. 모든 것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의 성격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 너무도 엄마와 닮지 않은 나를 발견했다. 내 무의식의 진심은 엄마와 다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와 결별해야 했다. 걱정과 조심과 회한의 삶 대신 도전과 열정과 이성의 삶을 택하고 싶었다. 이렇듯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은 가까워지기라는 전법을 택하니 놀랍게도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전화만 걸어주어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어머니 쪽에서는 나에 대한 감정적 의존도가 낮아졌다. 엄마는 내가 책을 냈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신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래도 섭섭해 하시지 않는다. 네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로 딸을 눈물 짓게 하신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속삭일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해. 하지만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사랑하지만 완전히 하나일 수 없는 우리. 사랑하지만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우리를 이제는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4. 살아갈 힘을 주는 것들. 작가 마야 안젤루는 내게 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타오르는 용기의 힘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녀는 엄마, 나 그리고 엄마 라는 책에서 10대 시절 단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한 일,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뒤 심한 구타를 당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일을 고백한다. 간신히 살아난 뒤에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한 그녀는 심한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는 다짜고짜 근처의 정신병원으로 가서 자신을 진찰해 달라고 했다. 지금 나를 진찰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간신히 의사를 배정받아 그를 맞닥뜨리는 순간 마야 안젤로는 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좌절감을 느꼈다. 백인 남성이고 의사이며 부자임에 분명한 그가 흑인 여성이고 싱글맘이며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껴본 적 없는 자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기에 마야 안젤로는 학창시절 은사에게 찾아가 고백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그러자 그녀에게 상황을 가르쳤던 은사는 마야에게 종이와 펜을 쥐어주며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써보라고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싫다고 도리질하던 그녀가 드디어 테이블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나는 들을 수 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는 오빠가 있다. 나는 춤을 출 수 있다.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나는 요리를 할 수 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짧은 글이 마야의 진정한 데뷔작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이다. 엄마가 있다는 것, 오빠가 있다는 것,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지만 오직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마야는 힘을 낸다. 그녀는 작가로서 새로 태어난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흑인 여성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용감하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 역시 그랬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글을 쓰는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꿈을 표현하고 타인의 꿈과 나의 꿈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비상구가 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만은 온갖 고통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눈부시게 충만하다. 5.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무의식. 시련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기억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이별의 아픔 때문에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듯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마침내 결심한다.
당신과의 사랑과 이별이 담긴 기억이 나를 너무 무겁게 짓누르니 그 기억 자체를 삭제하기로. 클레멘타인이 먼저 결심한다. 아픈 기억을 삭제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과학의 도움을 받기로. 클레멘타인은 조엘과 연관된 모든 기억을 삭제하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그 회사의 직원 패트릭과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다. 이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조엘은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자신도 클레멘타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삭제하기로 한다. 당신이 나를 잊었다면 나도 당신을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거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나를 완전히 잊을 수 있지? 어떻게 벌써부터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지? 조엘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가슴에 안은 채 기억 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영원히 마음속에서 추방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로서의 기억은 지웠지만 또다시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기억은 잊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엘이 다시 한번 그를 떠나가는 클레멘타인을 불러 세울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반짝이는 사랑의 섬광을 보았다. 조엘은 이제 더 이상 소심하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억의 삭제라는 무시무시한 체험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욱 깊고 지혜로우며 강인한 존재로 변모했다. 그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클레멘타인과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더라도 예전처럼 답답하고 소심하게 사랑에 임하지 않을 것만 같다. 클레멘타인의 클레멘타인다움이 조엘이 사랑했던 그녀다움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조엘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 번이라도 좋다. 아무리 이별하고 또 이별할지라도 그녀가 또 한 번 조엘을 상처 입히고 또 한 번 그녀 때문에 삶이 망가지더라도 조엘은 살아있는 한 다시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아모르 파티, 운명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온몸으로 이해한 자이므로 기억의 트라우마를 넘어 기억의 아우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므로 의식에서는 서로를 잊었지만 무의식에서는 결코 서로를 잊지 못한 연인들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노래. 이것이 내게는 이터널 선샤인이다. 몇 번이라도 좋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별의 말들로 서로의 가슴을 핥힐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사랑하고야 말 것이다. 6. 벼랑 끝에 선 연인의 입맞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키스신을 꼽는다면 언제나 5손가락 안에 뽑힐 만한 이 숨막히는 걸작은 열정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한다. 몽환적이면서도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이 경이로운 입맞춤의 광경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관람객을 더욱 강렬하게 흡입한다. 처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싶은 기분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삼엄한 경호의 기운이 감도는 그림이었기에 작품 주변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누구나 이 그림 앞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오래 서 있고 싶어 했다. 이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빈을 방문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클림프의 키스는 기대를 뛰어넘는 스펙터클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키스의 희열을 영원히 간직하려는지 여인의 꿈꾸는 듯한 표정은 신비로운 슬픔을 자아낸다. 이 순간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낭비의 정신으로 금빛 물감이 흩뿌려진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면 황금의 도가니에 푹 빠져 익사할 것만 같은 두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이 더욱 실감나게 펼쳐진다. 벼랑 끝에 무릎을 꿇고 서 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포즈는 연인의 사랑이 순탄치 않았음을, 이 장면 뒤에는 더욱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만 같은 슬픈 예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랑에 어떤 후회도 없어 보이는 그녀의 해맑은 환희의 표정은 저절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만든다.
신부의 머리 장식처럼 화려한 꽃을 꽂고 있는 여인의 머리 주변에는 마치 광배처럼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 순간이 생의 마지막일지라도 그 어떤 후회도 없는 듯한 두 사람의 몸짓에는 단호한 비장비마저 서려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키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마법에 걸린 듯 환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키스를 꿈꾼다. 키스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몸짓이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향한 첫 발자국일지라도, 달콤한 휴식이 아닌 끊임없는 고통을 향한 입장권일지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키스에 깃든 불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술적 영감의 보물창고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 말 없이 키스한다면 그는 당신의 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이다. 클림트의 키스는 필멸의 인간이 불멸의 사랑을 꿈꾸는 순간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연주해낸다. 7. 그것만은 잃어버리지 말 것을. 어린 시절에 반려견을 잃었어요.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잘 보살펴야 하는데 잠깐 산책하면서 제가 딴 곳을 보는 사이 강아지가 길가에 떨어진 생선을 주워 먹었어요. 그 조그만 강아지가 장엄에 걸려서 그 어떤 약도 듣지 않았어요. 여동생처럼 아꼈는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저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글쓰기 수업에서 이런 글을 보내온 수강생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었다. 반려견에 대한 상실감이 절절히 느껴지는 아주 가슴 아픈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나의 삶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상실 이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거잖아요. 상실을 통해 더 내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그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처는 더욱 컸고, 나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었지. 그땐 너무 어렸어. 라는 말에는 우리가 필요로 했던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억이 도사리고 있다. 그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토록 무서움에 떨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어린 나이에 라는 표현에 묻어 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우리 자신, 그때 너무 어린 나보다는 훨씬 더 의젓하게 성장한 우리 자신이 있다. 우리 자신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때 어린 날의 나에게로 돌아가 말해주자. 먼 훗날 너는 이 시기를 견뎌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무기를 벼리는 일. 그것이 나에게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글을 쓰는 길이었다.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나를 보살피지 못했던 나. 어린 나이에 너무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던 나에게 다시 돌아가 말해주자. 그 시기를 견뎌내면 너는 반드시 더 아름다운 날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반드시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힘을 기르는 것이 성장의 소중한 동력이다. 그때 반려견을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힘들어했던 소녀는 이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반려견을 너무도 살뜰하게 잘 보살피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된다. 내 안의 내면 아이와 대화하고 그리하여 그때 보살피지 못했던 나를 끝내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힘이 지금의 나, 더 강인한 성인 자아에게는 생겼다.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